식당 아줌마 주제에 손 치워요. 뺨이 터지도록 맞았습니다. 만찬장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숨을 멈췄어요. 며느리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수백 명이 보는 자리에서요. 중졸이 어디서 감이 나서요? 꺼져요. 손이 떨렸어요. 평생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앞에는 숨을 못 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뺨이 불타는데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5분 뒤였습니다. 그분이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천억짜리 계약을 쥔 일본 최대 건설사 회장이요. 며느리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아들은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났어요. 30해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둘이 같이 일어났어요. 남편은 연장통을 챙기고 저는 쌀을 씻었습니다. 지금은 혼자예요. 남편이 떠난 지 5년 새벽 부엌에는 저 혼자 국 끓이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시장 골목 안쪽, 정순네 백반집. 간판도 허름하고 테이블도 6개뿐이지만 제 손으로 일군 가게였어요. 이른 아침부터 멸치를 우려내고 된장을 풀면 국물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둘 손님이 들어왔어요. 정순이 밥은 약이야, 약. 단골 할머니들이 늘 그렇게 말해주셨거든요. 그때마다 코끝이 찡했습니다. 세상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200반집밖에 없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제 며느리 생각은 달랐어요. 서영이는 제가 식당을 하는 걸 부끄러워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3년 전 결혼 인사 때 진우가 엄마가 시장에서 백반집 하신다고 했더니 서영이 입꼬리가 바르르 떨렸거든요. 억지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저는 그냥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다고만 생각했어요. 서영이는 유명 대학 건축공학 박사였습니다. 논문도 쓰고 학회에도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거실 정중앙 벽에 박사 학위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액자가 제 팔뚝만 했어요. 저는 중학교도 겨우 마쳤습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더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14살부터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 차이가 처음엔 불편함이었습니다. 나중엔 멸시가 됐어요. 서영이는 저한테 말을 거의 안 했어요. 같은 집에 사는데 하루에 3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저녁에 다녀왔습니다. 그마저도 진우가 옆에 있을 때만이었거든요. 이상했던 건 서영이가 전화할 때였습니다.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하면서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들은 적이 있어요. 시어머니요? 아, 시장에서 밥하는 아줌마. 시어머니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밥하는 아줌마.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한테 서운하다고 하면 아들 부부 사이가 나빠질까 봐요. 그게 전부였어요. 아들만 잘 살면 된다고 매일 그렇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점심이었어요. 백반집에 손님이 꽉 찼습니다. 저는 국을 퍼나르고 밑반찬을 채우고 테이블을 닦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서영이가 왔습니다. 회사 동료인 것 같은 젊은 여자 둘을 데리고요. 어머니, 여기 3명이요. 반가웠어요. 며느리가 제 식당에 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얼른 제일 좋은 자리를 빼고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무 생채도 하나 더 담았어요. 그런데 서영이가 동료들에게 하는 말이 들렸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여기서 일해요. 중졸이거든요.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도 밥은 잘하니까 이런 건 잘하시죠. 동료들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옆 테이블 단골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피했거든요. 쟁반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면 서영이 체면이 깎일 것 같았어요. 며느리 체면을 깎는 시어머니는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서영이가 나가면서 제 백반지벽에 걸린 액자를 봤습니다. 남편이 한옥 지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대패를 들고 석가래를 다듬는 모습.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었거든요. 어머니, 이런 사진 좀 떼세요. 촌스럽게.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서영이가 목소리를 낮추고 덧붙였습니다. 시아버지도 결국 노가다꾼이었잖아요. 그런 거 자랑스럽게 걸어놓으면 손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노가다꾼. 남편이 평생 나무를 다듬고 한옥을 짓던 그 손을 서영이는 그 한마디로 지워버렸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와서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소리에 파묻혀야 울 수 있었거든요. 양손을 싱크대에 짚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물에 젖은 제 손이 남편 손처럼 거칠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우와 서영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과일을 깎아 내놨습니다. 서영이가 과일 접시를 슬쩍 밀어놨어요. 손도 안 대고요. 진우는 못 본 척했습니다. 그게 이 집의 일상이었어요. 엄마, 내일 회사에 일본 건설사 사람들 온다. 진우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한강건설 이사가 집에서 백반집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 서영이가 바로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내일은 식당 좀 쉬세요. 진우 옷에 냄새 배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출세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방에 혼자 앉아서 남편이 쓰던 연장을 꺼냈어요. 대패, 끌, 먹통. 다 낡았지만 하나하나 남편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연장 옆에 남편의 수첩이 있었어요. 한옥을 지을 때마다 기록한 것들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했어요. 결국법은 나무의 숨소리를 듣는 것이다. 남편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 읽었습니다. 남편은 학교를 많이 다닌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무 앞에서만은 세상 누구보다 진지했습니다. 못한 게 안 쓰고 나무와 나무를 맞물리는 기술. 남편은 그걸 예술이라 했고 서영이는 그걸 노가다라 했어요. 여보, 당신이 보고 싶어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진우의 전화 소리가 들렸어요. 아, 네. 이사님 부인이시죠? 아니요, 우리 어머니요. 아, 어머니는 그냥 집에 계세요. 식당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우가 웃으면서 말을 이었어요. 엄마 얘기는 하지 마세요. 괜히 복잡해지니까. 전화를 끄는 진우가 제 방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았어요. 아들에게 저는 숨겨야 할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전화 상대가 한강건설 강 대표 부인이었어요. 아들은 출세를 위해 저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연장을 품에 안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남편의 대패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진우가 식탁에 앉더니 말했어요. 엄마, 이번에 일본 건설사 계약 성사되면 식당 정리해. 엄마도 이제 좀 쉬어야지. 쉬라는 게 아니었어요. 사라지라는 거였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이었어요. 서영이가 대학 동기들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건축공학과 박사 동기 3명이었어요. 하나같이 정장 차림의 명함을 교환하며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고급 와인도 2병 들고 왔더라고요. 저는 아침부터 집안을 닦았어요. 서영이가 전날 밤에 말했거든요.
어머니, 내일 제 동기들 와요. 거실에 냄새 안 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음식은 어머니가 해주시면 좋겠어요. 밖에서 시키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 친구들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니까요. 새벽부터 잡채를 만들고 갈비찜을 올리고 전을 부쳤습니다. 소고기 무국도 끓였어요. 백반집에서 파는 반찬보다 한 등급 위로 정성껏 차렸습니다. 상차림이 끝나고 나니 손끝이 기름으로 번들거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동기들이 도착했을 때 서영이가 저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대화가 한창인데 저는 부엌에서 접시를 닦고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는 사람처럼요. 서영아, 이 갈비찜 진짜 맛있다. 어디서 시킨 거야? 동기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때 서영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우리 시어머니가 해준 거야. 잠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목을 찔렀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중졸이거든. 공부는 못했는데 이런 건 잘해. 웃음이 터졌습니다. 서영이 동기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어색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우스운 것 같았어요. 중졸?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어? 시장에서 백반집도 한대. 대단하다, 대단해. 부엌에서 다 들렸습니다. 쟁반을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접시가 쟁반 위에서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서영이가 부엌 쪽을 힐끗 봤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은 어머니한테 맡기고 나는 논문에 집중하는 거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쟁반이 떨렸습니다. 손이 아니라 자존심이 떨린 거였어요. 동기들이 돌아간 뒤였습니다. 저는 거실을 치우고 있었어요. 빈 와인잔을 모으고 테이블을 닦고 쿠션을 정리했습니다. 서영이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영이 시선이 소파 옆 탁자에 멈췄어요. 남편의 수첩이 거기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갈비찜 양념 비율을 확인하려고 꺼내놨다가 미처 넣지 못한 거였어요. 남편이 요리법도 거기에 적어뒀거든요. 서영이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른 표지를 펼쳐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 그건 아버님이 쓰시던 수첩이야. 한옥 짓는 방법이랑 요리법도 적혀 있어서. 서영이가 수첩을 대충 훑어봤습니다. 결국법? 이런 걸 아직도 갖고 다녀요? 서영이가 한숨을 내쉬더니 수첩을 톡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런 낡은 거 버리세요. 먼지만 쌓이잖아요. 시아버지도 결국 목수였잖아요. 옛날 기술 가지고 뭘 어쩌겠어요. 저는 쓰레기통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평생 적어온 글씨가 음식물 찌꺼기 옆에 떨어져 있었어요. 당장 주워야 했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앞에서 수첩을 줍는 게 무슨 이유에선지 참을 수 없이 창피하게 느껴졌어요. 네, 알았어. 겨우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서영이는 이미 핸드폰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1시간 뒤 서영이가 안방으로 들어간 걸 확인하고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수첩을 꺼냈어요. 커피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젖어서 글씨가 번져 있었어요. 결국 법은 나무의 숨소리를 듣는 것이다. 남편이 제일 좋아하던 문장이었습니다. 글씨가 번져서 반쯤 지워져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글자를 더듬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여기를 지나갔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 수첩이 세상에서 남편이 남긴 마지막 것이었거든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됐으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수첩에 적힌 기술이 수천억짜리 가치가 있었어요. 서영이가 쓰레기통에 던진 그 수첩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진우에게 말해보려고 했어요. 서영이가 한 말들이 남편의 수첩을 버린 게 너무 속상했거든요. 진우야. 응, 왜? 진우가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저를 보지 않았어요. 어제 서영이가 동기들 앞에서 엄마를 중졸이라고. 엄마, 사실이잖아. 말이 막혔습니다. 사실이니까 뭐가 문제야? 서영이도 엄마 흉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거지. 진우가 구두를 신으면서 덧붙였어요. 그리고 엄마, 서영이한테 좀 맞춰줘. 체면이 있잖아. 박사끼리 모이는 자리에 중졸 시어머니가 음식 해줬다고 하면 서영이가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 중졸 시어머니. 아들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수첩 있잖아. 그거 좀 치워. 서영이가 신경 쓰인대. 남편의 수첩을 치우라는 말. 아들이 아버지의 흔적을 지우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다녀올게라고 말하고 현관문을 닫았어요.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진우가 먹다 남긴 토스트가 접시 위에 있었습니다. 서영이가 내린 커피잔에는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이 집에서 저는 밥하고 치우고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가정부였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백반집 단골 박 사장님이었어요. 정순 씨, 오늘 텔레비전 봤어? 일본 건설사 뉴스 나왔던데. 한강건설이랑 합작한다면서? 아, 네. 우리 진우 회사요. 근데 그 일본 회사 회장이 특이한 사람이래. 전통 목조 건축에 미친 사람이라고. 최신 기술보다 옛날 장인 기술을 더 좋아한다더라. 전통 목조 건축. 그 말이 이상하게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남편이 생각났어요. 못한 게 안 쓰고 나무를 맞물리던 그 손. 그런데 제가 왜 그걸 떠올렸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 주부터 집 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진우와 서영이가 매일 밤 거실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화면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꼭 전쟁터 같았어요. 여보, 이내진 설계 데이터 시뮬레이션 한 번 더 돌려볼까? 당연하지. 이번 프레젠테이션 내가 총괄이잖아. 완벽하게 해야지. 진우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영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반짝거렸어요. 아내가 자랑스러운 거였습니다. 한강건설과 오야마 건설의 합작 계약. 성사되면 수천억 규모의 프로젝트였어요. 서영이가 준비하는 프레젠테이션이 계약 성사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최첨단 내진 설계 기술. 서영이 박사 논문의 핵심 주제이기도 했어요. 저는 과일을 깎아서 거실에 내놨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서영이가 한마디 했어요. 눈도 안 마주치고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과일 접시를 밀어놓더니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서영이가 준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거실을 지나가다 화면을 힐끗 봤어요. 영어와 숫자가 가득했습니다. 3D 그래프, 시뮬레이션 영상, 강도 분석 차트. 화려하고 복잡했어요. 그때 뉴스에서 본 말이 떠올랐습니다. 전통 목조 건축에 미친 사람. 오야마 회장이 그런 사람이라고 했어요. 최신 기술보다 옛날 장인의 기술을 더 좋아하는 사람. 서영이의 프레젠테이션은 전부 최신 기술이었거든요. 뭔가 어긋나는 것 같았지만 제가 뭘 안다고 말하겠어요. 중졸인데요.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입을 열었어야 했다는 걸요. 며칠 뒤 진우가 저녁 식사 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하자.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진우의 표정이 심각했거든요.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나 전무로 승진해. 그래,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지. 근데 엄마 전무 부인이 시장 백반집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또 그 말이었습니다. 엄마 식당 정리해. 이번 달 안으로. 숨이 막혔어요. 식당은 제 전부였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시작한 가게였어요. 남편 떠나고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식당이었습니다. 진우야, 그건 좀. 엄마,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진우가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 눈이 차가웠습니다. 서영이가 요양원 하나 알아봤어. 시설 좋은 데야. 엄마 거기서 좀 쉬어. 요양원. 아들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말이었어요. 나 아직 멀쩡한데. 엄마가 멀쩡한 게 문제가 아니라 체면이 문제야. 체면. 서영이의 체면, 진우의 체면, 한강건설의 체면. 그 체면 속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서영이의 태도가 더 심해졌어요. 계약식 날짜가 잡혔거든요. 2주 뒤 서울 시내 특급 호텔 만찬장. 오야마 건설 회장이 직접 온다고 했습니다. 서영이가 제 방에 왔어요. 노크도 없이 문을 열더니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계약식까지 2주 남았어요. 응, 알아. 그동안 집에 오지 마세요. 귀를 의심했어요. 식당 냄새가 옷에 배거든요. 진우 양복에서 된장 냄새 나면 안 돼요. 계약식 때까지만이라도 식당에서 지내세요. 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며느리한테 쫓겨나는 게 아니라 된장 냄새한테 쫓겨나는 거였어요. 서영아, 그래도 여기가 내 집인데. 어머니. 서영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이 칼날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가 이 집에 계시면 진우 이미지에 안 좋아요. 오야마 건설 사람들이 사전 미팅 온다고 했거든요. 혹시 마주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마주치면 안 되는 사람. 저는 이 집에서 마주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우가 뒤에서 나타났어요. 서영이 뒤에 서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아들도 아내 편이었어요.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남편의 수첩. 식당으로 갔어요. 백반집 주방 옆 작은 다용도실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시멘트 바닥이 등에 닿으면 차가웠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같이 식당에서 잠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따뜻했어요. 남편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다용도실 불을 끄고 누웠어요. 시장 골목에서 늦게까지 술 마시는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비찜 삶은 냄새가 벽에 배어 있었어요. 여보, 나 쫓겨났어요. 남편한테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남편이 임종 전에 제 손을 잡고 한 말이요. 정순아, 내 손은 나무만 만졌지만 내 손은 사람을 살린다. 내 손을 믿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아픈 사람이 헛소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 말이 맞았어요. 제 손이 정말로 사람을 살리게 되거든요. 식당에서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손님을 받고 저녁에 정리하고 다용도실에서 잤어요. 예전과 다른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 단골 할머니들이 눈치를 챘어요. 정순아,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잠을 못 자?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 눈 밑에 그늘이 졌잖아. 박 사장님도 걱정했어요. 정순 씨,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식당 리모델링 한다고 그냥 여기서 좀 자는 거예요.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며느리한테 쫓겨났다는 말은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창피했거든요. 밤마다 남편의 수첩을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석가래와 도리의 결합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나무가 스스로 자리를 잡게 해야 한다. 못을 쓰지 않는 이유는 나무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다. 한옥의 지붕이 무거운 이유는 바람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땅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다. 남편은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했지만 이런 문장을 썼어요. 나무를 사랑한 사람의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서영이의 프레젠테이션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거든요. 데이터, 시뮬레이션, 3D 그래프, 전부 화려했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건물의 숨소리. 남편이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건물에도 숨소리가 있다고. 콘크리트에는 숨소리가 없지만 나무에는 있다고. 그 숨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장인이라고. 서영이의 프레젠테이션에는 건물의 숨소리가 없었어요. 그냥 숫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안다고요. 중졸식당 아줌마가 박사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그냥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식당에서 잠든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진우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찬 케이터링 업체가 취소했어. 갑자기 위생 문제가 터졌대. 그래서 한식 만찬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 시간에 어디서 구해. 계약식이 모레야 모레. 진우가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부탁이야. 엄마가 만찬 음식 좀 해줘. 50인분. 주방에서 음식만 하고 절대 밖에 나오지 마. 부탁이야. 쫓아놓고 부탁이었습니다. 집에서 쫓아내놓고 급하니까 밥 해달라는 거였어요. 엄마, 제발. 아들이 제발이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알았어. 엄마가 할게. 전화를 끊고 식당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파르르 떨렸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만찬장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계약식 당일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백반집에서 50인분 한식 만찬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갈비찜, 잡채, 해물파전, 궁중떡볶이, 소고기 무국, 밑반찬 8가지. 하루 만에 만들어야 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쌀을 씻고 고기를 재우고 양념을 만들고 전을 부치고 새벽 부엌에서 혼자 국을 끓이는 건 30해째 익숙했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50인분이었거든요. 등이 끊어질 것 같았어요. 허리를 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화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놓고 밥 해달라는 아들이 밉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잘 되면 그걸로 된 거라고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아침 8시 백반집 단골 박 사장님이 트럭을 가져다 줬습니다. 정순 씨, 어디 음식 납품해? 아들 회사 행사예요. 아이고, 효자 며느리 아들 뒀네. 쓴웃음이 나왔어요. 효자는 무슨 효자? 하지만 박 사장님한테 속사정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어요. 서울 시내 특급 호텔. 제가 평생 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숨이 막혔어요. 천장이 어찌나 높은지 고개를 한참 들어야 샹들리에가 보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제 낡은 운동화가 삐걱거렸어요. 엄마, 이쪽이야. 진우가 로비 한쪽에서 손짓했습니다. 차콜 그레이 수트에 네이비 넥타이. 평소보다 더 빳빳하게 차려입었어요. 저를 보는 눈이 불안했습니다. 엄마, 다시 한번 말할게. 주방에서 음식만 해.
절대 밖에 나오지 마. 알았어. 진짜 절대야. 오야마 회장이 직접 오거든. 실수하면 안 돼. 진우가 제 옷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네이비 카디건, 흰 티셔츠, 회색 면바지, 낡은 흰 운동화. 진우의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엄마, 그 옷밖에 없어? 이게 제일 깨끗한 거야. 진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이 서영이 한숨이랑 똑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아들이 며느리를 닮았을까요? 그때 서영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이거 달고 계세요. 서영이가 이름표를 내밀었어요. 플라스틱 이름표 홀더에 하얀 종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주방 보조 김정순. 주방 보조. 시어머니가 아니라 주방 보조였어요. 혹시 누가 물어보면 외부 케이터링이라고 하세요. 절대 진우 어머니라고 하시면 안 돼요. 서영이 눈이 차가웠습니다. 경고였어요. 이름표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주방 보조 김정순. 제 이름 석자가 그렇게 작아 보인 적은 처음이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5시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주방에서 접시를 세팅하면서 문틈으로 만찬장을 봤어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수백 개의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원형 만찬 테이블이 10개 넘게 놓여 있었어요. 하얀 테이블보, 은색 식기, 와인잔. 제가 본 세상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어요. 양복과 드레스, 명함을 교환하는 손들, 낮은 목소리의 인사.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입구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오야마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70대 노인이었어요. 은백색 머리를 뒤로 빗어 넘기고 짙은 네이비 3피스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느렸지만 허리가 곧았어요. 눈이 작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오른손 약지에 묵직한 금반지가 보였어요. 그분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주방 입구 바로 앞이었어요. 그 순간 오야마 회장이 잠깐 멈칫했어요. 제 손을 봤습니다. 접시를 나르던 제 거칠고 갈라진 손을요.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제 손을 봤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만찬 전 프레젠테이션이 먼저였어요. 서영이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아이보리 블레이저에 검은 블라우스, 왼쪽 옷깃에 진주 브로치,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몇 달을 준비했으니까요. 대형 스크린에 3D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내진 설계 시뮬레이션, 강도 분석 차트, 비용 대비 효율 데이터, 숫자와 그래프가 화려하게 펼쳐졌어요.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이 목소리가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이 설계는 진도 7.0 규모의 지진에도 구조적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기존 공법 대비 38% 향상된 내구성을 확인했습니다. 진우가 앞자리에서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야마 회장을 보고 있었어요. 회장의 표정이 달랐거든요. 처음엔 관심 있게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눈빛이 변했어요. 입술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두꺼운 흰 눈썹 사이에 주름이 잡혔어요. 옆에 앉은 통역관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불안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오야마 회장은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찬장이 조용해졌어요.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통역관이 바로 옮겼어요. 데이터는 훌륭합니다. 서영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말을 끊었어요. 서영이 미소가 멈췄습니다. 이 설계에는 건물의 숨소리가 없습니다. 건물의 숨소리.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늘 하던 말이었거든요. 데이터만 화려하고 건물이 어떻게 숨을 쉬는지 모르는 사람이 만든 설계입니다. 만찬장이 얼어붙었어요. 서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우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주방에서 문틈으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남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건물에도 숨소리가 있다. 콘크리트에는 없지만 나무에는 있다. 그런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주방 보조잖아요. 분위기가 급격히 가라앉았어요. 오야마 회장이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통역관이 잠시 쉬었다 만찬을 시작하자고 말했지만 회장의 눈빛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서영이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걸음이 비틀거렸어요. 진우가 달려가 서영이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무슨 소리야 괜찮긴. 건물의 숨소리. 그게 대체 무슨 비과학적인 말이야. 서영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공포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진우가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회장이 왜 저러는 거야? 데이터가 완벽한데. 몰라. 일본 사람들 원래 감성적이잖아. 적당히 맞춰주면 돼. 서영이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진우도 알았을 거예요. 계약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저는 주방에서 만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접시에 갈비찜을 담고 잡채를 올리고 무국을 떠서 그릇에 부었어요.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건물에 숨소리가 없다. 오야마 회장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수첩에 쓴 그 말과 똑같았거든요. 세상에 남편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상하게 가슴을 뛰게 했어요.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테이블로 나갔어요. 주방에서 반응을 엿봤습니다. 오야마 회장이 갈비찜을 한 점 먹었어요. 잠깐 멈추더니 옆에 앉은 사람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통역관이 진우에게 전했어요. 회장님이 음식이 훌륭하다고 하십니다. 손맛이 느껴진다고요. 그 말을 들은 건 주방에 들어온 진우를 통해서였어요. 엄마, 회장이 음식 맛있대. 고마워. 진우가 잠깐 웃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한테 웃은 거였어요. 하지만 금방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실패의 충격이 컸거든요. 엄마, 근데 큰일이야. 회장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아. 계약이 날아갈 수도 있어. 아들 얼굴에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수천억 계약, 전무 승진, 서영이의 자존심. 전부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만찬이 이어졌어요.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음식은 계속 나갔습니다. 저는 주방과 세팅 사이를 오가며 접시를 날랐어요. 그때였습니다. 만찬장 안쪽에서 갑자기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 비명, 사람들이 일어서는 소리. 회장님, 회장님. 주방 문을 열고 밖을 봤습니다. 오야마 회장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목을 움켜쥐고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숨을 쉬려는데 쉬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 폐색. 음식물이 기도를 막은 거였어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의사 없어요? 119 불러. 물 가져와. 소리가 뒤섞였어요. 동석한 의사 한 명이 달려왔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살아있을 때 제게 가르쳐준 그 말이요. 정순아,
기도가 막히면 이렇게 해. 건설 현장에서 이런 일 많아. 당황하면 안 돼. 침착하게. 남편이 현장에서 동료가 쓰러졌을 때 했던 것. 턱을 들어 올리고 등을 두드리고 복부를 밀어 올리는 것. 남편이 제 몸에 직접 자세를 잡아가며 가르쳐 줬었어요.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주방 보조 이름표를 단 채로 만찬장으로 뛰어나갔어요. 서영이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뭐 하는 거예요? 서영이가 양팔을 벌리고 제 앞을 막았습니다.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공포였습니다. 계약이 날아갈 공포, 자기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공포. 비켜, 서영아. 저 사람 숨 못 쉬잖아. 어머니가 뭘 안다고요? 의사가 하고 있잖아요.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의사라는 사람이 회장 옆에서 허둥대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점점 더 파래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영아, 비켜. 안 돼요. 어머니가 나가면 다 망해요. 계약이 다 날아간다고요. 서영이 목소리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은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계약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영이를 밀어냈어요. 평생 며느리를 밀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기 바닥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서영이 비명이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회장 옆으로 달려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와인색 카펫에 낡은 운동화에 무릎이 닿았어요. 회장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눈이 뒤집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온몸이 떨려야 하는데 손만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가르쳐준 대로 했습니다. 먼저 회장의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열었어요. 입안을 확인했습니다. 음식물이 보였어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걸린 음식을 빼냈습니다. 완전히 빠지지 않았어요. 등을 두드렸습니다. 5번. 남편이 강하게 하지만 정확하게라고 했던 것처럼요. 그래도 안 됐습니다. 자세를 바꿨어요. 회장의 등 뒤로 돌아가 양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주먹을 쥐고 명치 아래 배꼽 위에 대고 위로 밀어 올렸어요. 1번, 2번, 3번. 그때였습니다. 식당 아줌마 주제에 손 치워요. 뺨이 돌아갔어요. 서영이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수백 명이 보는 자리에서요. 뺨이 터지도록 맞았습니다. 왼쪽 볼이 불타올랐어요. 눈앞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만찬장 전체가 숨을 멈췄어요. 서영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이 사람은 시어머니가 나서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한 겁니다. 중졸 식당 아줌마가 수천억 계약 자리에서 일본 회장의 몸에 손을 대면 돌이킬 수 없는 망신이 된다고요. 하지만 제 앞에는 숨을 못 쉬는 사람이 있었어요. 뺨이 불타는데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다시 회장의 배를 감싸 안았어요. 주먹을 쥐고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4번째. 중졸이 어디서 감히 나서요. 꺼져요. 서영이가 또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5번째.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내 손 안에서 죽으면 어떡하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요. 정순아, 당황하면 안 돼. 내 손을 믿어. 눈을 감았습니다. 1초. 다시 떴어요. 자세를 다시 잡았습니다. 회장의 명치 아래에 주먹을 정확히 맞추고 온 힘을 모아 위로 밀어 올렸어요. 6번째.
캣. 회장의 입에서 음식물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침이 터졌어요. 거칠고 격렬한 기침. 공기가 폐로 들어가는 소리. 생명이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회장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아왔어요. 보라색이었던 입술이 분홍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눈이 초점을 찾았어요. 만찬장이 터질 듯한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수백 명의 눈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방 보조 이름표를 단 낡은 운동화를 신은 뺨이 빨갛게 부어오른 55세 여자를요. 서영이가 멈춰 서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뭘 한 건지 그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진우는 벽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얘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카펫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뺨이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제 앞에 사람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1분쯤 지났을까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봤어요. 회장의 눈이 제 손에 멈췄습니다. 카펫 위에 놓인 제 손, 거칠고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인 손, 기름때가 손톱 밑에 베어 있고 손가락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손, 금방 사람의 목숨을 살린 그 손을요. 회장이 무언가를 중얼거렸어요. 통역관이 황급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통역관이 제게 말했어요. 회장님이 당신의 손을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손을 내밀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거친 손을 보여주는 게요. 회장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크고 거칠고 그을린 손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손이었습니다. 나무를 만지고 흙을 만지고 세월을 견딘 손. 회장이 제 손바닥을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손가락 마디를 만졌습니다. 엄지 및 굳은 살을 쓸어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통역관이 바로 옮겼어요. 이 손은 나무를 만진 적이 있는 손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굳은 살은 대패를 잡았던 자리입니다. 이 손가락 마디의 형태는 끈을 오랫동안 쥐었던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입니다. 회장의 눈에 물기가 번졌어요. 이 손이야말로 진짜 장인의 손입니다. 장인의 손. 저는 장인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옆에서 30해를 살면서 남편의 손이 하는 일을 보면서 때로는 함께 나무를 다듬으면서 제 손에도 남편의 흔적이 남은 거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뺨 맞은 쪽이 따가웠어요. 눈물이 스며들어서요. 이분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회장이 통역관 없이 서툰 한국어로 직접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만찬장이 술렁였습니다. 회장이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쥐고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달려왔어요. 엄마,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지금 일어난 일을 처리할 능력이 없었어요. 서영이는 뒤에서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린 것 같았어요. 방금 자기가 뺨을 때린 그 여자의 손을 수천억 계약을 쥔 일본 최대 건설사 회장이 두 손으로 감싸쥐고 놓지 않는 장면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 순간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오야마 회장이 통역관에게 뭔가를 길게 말했습니다. 통역관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회장님이 이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십니다. 지금 바로요. 서영이 입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요? 프레젠테이션 후속 논의는요? 통역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은 끝났습니다. 회장님은 이 어르신에게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서영이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가 빠졌습니다. 수천억짜리 계약의 열쇠가 박사 논문이 아니라 주방 보조의 손에 있었어요. 만찬장 한쪽에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야마 회장이 저와 마주 앉았어요. 통역관이 옆에 섰습니다. 주변에 한강건설 임원들, 오야마 건설 수행원들이 서 있었어요. 전부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떨고 있었어요. 주방 보조 이름표를 단 채로 뺨이 빨갛게 부어오른 채로 수천억짜리 계약의 주인공 앞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이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까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어디서 그 기술을 배우셨습니까? 통역관이 옮겼어요. 제 남편한테요. 남편이 목수였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많으니까 응급처치를 꼭 알아야 한다고 제 몸에 직접 자세를 잡아가면서 가르쳐 줬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수? 어떤 목수였습니까? 한옥을 지었어요. 못을 안 쓰고요. 그 순간 회장의 눈이 변했어요. 관심에서 경의로 바뀌었습니다. 못을 쓰지 않는 목수? 회장이 혼잣말처럼 되뇌었어요. 통역관이 옮기기도 전에 뜻을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더 말해 주십시오. 저는 남편 이야기를 했어요. 어려운 말은 몰랐습니다. 학술 용어도 전문 기술 이름도 몰랐어요. 그냥 남편이 하던 대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늘 그랬어요. 나무에도 숨소리가 있다고. 소나무는 소나무의 숨소리가 있고 참나무는 참나무의 숨소리가 있다고. 그 숨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나무가 제자리를 잡는다고요. 회장이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드러났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석가래와 도리를 맞물릴 때요. 남편은 절대 힘으로 밀어넣지 않았어요. 나무가 스스로 자리를 잡게 했거든요. 못을 쓰지 않는 이유가 나무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통역관이 옮기는 동안 회장의 눈시울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런 말도 했어요. 한옥의 지붕이 무거운 이유는 바람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땅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고. 회장이 눈을 감았어요. 5초쯤 지났을까요? 다시 눈을 떴을 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통역관이 회장의 말을 옮겼어요. 50년을 이 길에서 살았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건축을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어르신이 말한 것, 나무의 숨소리를 듣는다는 것, 못을 쓰지 않는 이유가 나무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 이것이 제가 반평생 찾아 헤맨 건축의 본질입니다. 만찬장이 조용했어요. 저는 오늘 프레젠테이션에서 숫자만 보았습니다. 데이터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의 손에서, 이 어르신의 말에서 건물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의 말을 전했을 뿐인데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이 그 말에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노가다꾼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장인이었습니다. 세상이 몰라줬을 뿐이에요. 서영이가 보였어요. 만찬장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에 표정이 없었습니다. 놀란 것도 화가 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서영이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멈춰 있었어요. 박사 논문의 핵심 데이터, 3D 시뮬레이션 결과, 강도 분석 차트, 몇 달을 밤새워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자료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 순간이었어요. 수천억짜리 계약을 쥔 회장이 박사의 데이터가 아니라 중졸 시어머니의 손끝에서 건축의 본질을 찾았으니까요. 진우가 서영이 옆에 서 있었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마에 식은 땀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때 회장이 다시 제게 말을 걸었어요.
이 기술 남편분이 기록으로 남기셨습니까? 네. 수첩에요. 남편이 한옥 지을 때마다 적어 놓은 수첩이 있어요. 회장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 수첩을 볼 수 있겠습니까?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수첩. 서영이가 쓰레기통에 던졌던 그 수첩. 커피 자국이 묻고 글씨가 번져 있는 그 수첩.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또 차올랐습니다. 서영이가 쓰레기라고 했던 것을 이 사람은 보물이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회장이 그 수첩을 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요. 백반집에 전화했어요. 박 사장님이 수첩을 가져다 줬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까지 오셨어요. 정순 씨, 무슨 일이야? 호텔에서 왜 전화해? 라고 물었지만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른 표지, 커피 자국, 번진 글씨, 남편의 삐뚤빼뚤한 손글씨가 빼곡한 작은 수첩이었어요.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회장이 수첩을 받아들었어요. 아까 제 손을 만졌을 때처럼 조심스럽게 마치 유물을 다루듯이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소나무 결구법 수분 함량 12% 이하에서 가공. 나이테 방향 확인 후 결 방향 맞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번째 페이지. 도리와 석갈의 결합 암수 이음. 수나무에 홈을 파고 암나무를 끼워 넣되 0.3mm 여유를 둔다. 나무가 숨쉴 공간. 회장이 통역관에게 말했어요. 통역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0.3mm가 바로 핵심이라고 하십니다. 일본 전통 목조 건축에서도 같은 원리를 씁니다. 하지만 한국 전통 기법으로 이것을 기록한 자료를 처음 본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 회장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눈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어떤 페이지에서 회장이 멈췄습니다. 결구법은 나무의 숨소리를 듣는 것이다. 회장이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이 분장을 쓴 분의 이름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박만호. 제 남편이에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회장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만찬장의 모든 시선이 회장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오야마 회장이 말했어요. 오늘 저는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50년간 찾아 헤맨 건축의 정수를 가진 분을 만났습니다. 두 가지가 같은 분이라는 것이 운명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만찬장이 술렁였어요. 이 수첩에 담긴 기술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가치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하겠습니다. 회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계약 조건을 바꾸겠습니다. 진우가 얼어붙었어요. 서영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바꾸시다니요? 서영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회장은 서영이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만 보고 있었어요. 만찬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오야마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70대 노인의 몸이 느리게 움직였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행원이 부축하려 하자 손을 들어 막았어요. 회장이 테이블을 돌아 제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와인색 카펫 위에 짙은 네이비 수트에 양 무릎이 닿았습니다. 수천억짜리 계약을 쥔 일본 최대 건설사 회장이 주방 보조 이름표를 단 55세 여자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였어요. 만찬장이 술렁이다 못해 웅성거렸습니다. 뭐야, 저분이 왜? 회장님이 무릎을? 저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회장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통역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옮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두 가지 은혜를 입었습니다. 첫째,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둘째, 제가 반평생 찾아 헤맨 건축의 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은 분에게서 받았다는 것을 저는 하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따라서 저는 계약 조건에 하나를 추가합니다. 만찬장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어르신을 한강건설과 오야막건설 합작 프로젝트의 전통 건축 자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은 없습니다. 전통 건축 자문. 저를요. 중졸 식당 아줌마를요. 자문료는 5억 원을 제안합니다. 5억. 숫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백반집에서 하루 벌어야 20만 원인데 5억이라니요. 만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서영이가 앞으로 나왔어요. 잠깐만요. 서영이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억지로 전문가의 표정을 만들려 했습니다. 회장님, 이 프로젝트는 제가 몇 달간 준비한 겁니다. 내진 설계 데이터가 핵심이에요. 전통 건축 자문이라니 그건 비과학적인 접근이잖아요. 통역관이 옮겼어요. 회장이 서영이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정면으로요.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당신의 데이터에는 혼이 없었소. 서영이 다리가 풀렸어요. 스틸레토 힐이 카페 뒤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이보리 블레이저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혼이 없다고요? 서영이가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달려왔어요. 아내를 일으키려 했지만 서영이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마. 서영이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진우가 벽에 기댔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식은땀을 닦지도 못했어요. 수트 안쪽이 젖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계산하고 있었어요. 계약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자기 승진이 가능한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 진우가 저를 봤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눈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어머니가 쥔 힘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엄마. 진우가 다가왔어요. 엄마, 계약이 그러니까 자문을 수락해야 계약이 되는 거잖아. 엄마가 수락하면 되는 거야. 응? 아들의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엄마 괜찮아도, 엄마 미안해도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수락하면 된다. 가슴이 서늘했어요. 진우야. 응, 엄마. 너 지금 엄마한테 수락하라는 거야? 부탁하는 거야? 진우가 입을 다물었어요. 아까까지 주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한 게 너야. 주방 보조 이름표 달라고 한 게 너 아내야. 엄마 존재를 숨기라고 한 게 너야.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생 아들한테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엄마가 필요해? 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진우를 지나쳐 회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회장이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수행원들이 부축하려 했지만 회장이 거부했습니다.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회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허리를 곧게 폈어요. 평생 구부리고 살았습니다. 시장에서 국을 퍼줄 때,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일 때, 아들한테 밥을 내놓을 때, 항상 허리가 굽어 있었어요. 이 순간 허리가 펴졌습니다. 회장님,
통역관이 긴장한 얼굴로 옆에 섰어요. 일어나세요.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회장의 두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그을린 손이었습니다. 남편 손이랑 비슷했어요. 나무를 만지고 현장을 다니고 세월을 견딘 손. 일어나세요. 자문 말씀 제가 하겠습니다. 회장이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면서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회장이 서툰 한국어로 또 한 번 직접 말했어요. 만찬장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강건설 임원들, 오야마건설 수행원들, 하객들 전부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처음에는 듬성듬성 시작되더니 곧 만찬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서 있었어요. 주방 보조 이름표를 단 채로, 낡은 운동화를 신은 채로, 뺨이 부어오른 채로. 하지만 허리가 곧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요. 뒤를 돌아봤어요. 서영이가 카페 뒤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이보리 블레이저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진주 브로치가 기울어져 있었어요. 아까까지 완벽했던 사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진우가 서영이 옆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아들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 말고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후회였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한강건설 강 대표가 다가왔어요.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 대표가 90도로 인사했어요. 아까까지 진우한테 어머니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회사의 대표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만찬장을 나올 때 복도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네이비 카디건, 흰 티셔츠, 회색 면바지, 낡은 흰 운동화, 가슴에 주방 보조 이름표,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이름표를 떼어냈습니다. 주방 보조 김정순, 접어서 카디건 주머니에 넣었어요. 저는 이제 주방 보조가 아니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호텔 로비였습니다. 하객들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한강건설 임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까까지 저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전부 어르신,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를 연발했습니다.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새벽 3시부터 50인분 음식을 만들고 사람 목숨을 살리고 뺨을 맞고 수천억 계약의 자문이 됐으니까요. 하루 만에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서영이가 왔어요. 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스틸레토 힐이 대리석 바닥에서 딸깍거렸어요. 아이보리 블레이저가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완벽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서영이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대리석 바닥에 검은 스틸레토 힐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오야마 회장이 무릎 꿇었던 것과는 달랐어요. 회장의 무릎은 존경이었지만 서영이의 무릎은 공포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서영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뺨도 때리고 식당 아줌마라고 하고 아버님 수첩도 버리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풀 메이크업이 번졌어요. 빨간 립스틱이 눈물에 섞여 턱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요. 서영이가 두 손을 모아 비볐어요. 기도하듯이요. 고개를 바닥까지 숙였습니다. 아까까지 제 앞에서 턱을 치켜들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서영이를 내려다봤습니다. 3년이었어요. 3년 동안 중졸이라고
식당 아줌마라고, 노가다꾼의 아내라고, 3년 동안 손님 앞에서 망신을 주고 남편의 유품을 쓰레기통에 던지고 집에서 쫓아내고 주방 보조 이름표를 달게 하고 수백 명 앞에서 뺨을 때렸습니다. 그 3년이 무릎 한 번에 지워지진 않았어요. 서영아, 내 어머니, 나는 네 어머니가 아니야. 서영이 고개가 올라왔어요.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식당 아줌마야. 내가 그렇게 불렀잖아. 어머니, 그건 3년 동안 나를 사람 취급 안 했어. 중졸이라고, 냄새난다고, 마주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랬잖아.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생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릎 꿇은 건 내가 무서워서지. 내가 자문 계약을 거부하면 수천억이 날아가니까. 진심이 아니잖아. 서영이 입이 벌어졌어요. 아,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어머니. 진심은 사람이 편할 때 보이는 게 아니야. 사람이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가 진심이야. 너는 내가 힘이 없을 때 밟았어. 서영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진우가 다가왔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처참했어요. 차콜 그레이 수트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가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마르지 않았어요. 엄마. 진우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서영이 옆에 나란히요. 그리고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식당 접으라고 한 것도, 요양원 보내려고 한 것도, 주방 보조 이름표 달게 한 것도 전부 내 잘못이야. 진우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아들의 등을 봤어요. 구겨진 수트 사이로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등을 업고 시장을 다녔어요. 이 등에 밥을 먹이고 재웠어요. 남편이 떠나고 혼자서 이 등을 키웠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삼켰습니다. 진우야. 응, 엄마. 너 아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가 수락하면 되는 거야. 내가 그랬지. 진우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가 뺨 맞을 때 뭐 했어? 옆에 서서 봤지. 서영이가 엄마 집에서 쫓아낼 때 뭐 했어? 뒤에 서서 아무 말도 안 했지. 엄마, 그건. 진우야, 내가 엄마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지 내가 생각해봐.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대리석 바닥에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어요. 아들이 무릎 꿇고 우는 걸 보는 엄마 마음이 편하겠어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용서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나는 오늘부터 이 집을 나간다. 식당으로 돌아갈 거야. 엄마. 그리고 자문 계약은 내 의지로 하는 거야. 너희 부부 때문이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영이와 진우가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봤어요. 아까까지 수천억 계약의 주역이었던 이사 부부가 바닥에서 울고 있었으니까요. 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이 보지 못하게 빠른 걸음으로 걸었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자문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오야마 건설 법무팀과 한강 건설 법무팀이 동석했습니다. 서류가 두꺼웠어요. 법률 용어가 빼곡했습니다. 솔직히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줄은 읽었습니다. 전통 건축 자문 김정순. 제 이름이었어요. 주방 보조가 아니라 전통 건축 자문 김정순.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평생 이렇게 중요한 서류에 이름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야마 회장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을 썼어요. 김정순.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남편의 수첩 글씨랑 비슷했어요.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선생님. 그 호칭이 귀에 울렸어요. 식당 아줌마도 주방 보조도 중졸 시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이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호텔을 나왔습니다. 서울거리가 달라 보였어요. 같은 거리였는데 어제와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어디 가세요? 시장이요. 정순네 백반집.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가 12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진우 8통, 서영 4통.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대신 박 사장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저 정순이에요. 정순 씨. 어제 호텔에서 무슨 일 있었어? 사장님, 저 돈 좀 벌었어요. 뭐? 얼마? 5억이요. 전화기 너머로 박 사장님이 살에 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순 씨, 나한테 솔직해. 무슨 일이야? 나중에 다 얘기할게요. 지금은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어요. 빌딩 숲 사이로 오래된 한옥 한 채가 보였습니다. 기와 지붕 위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남편이 생각났어요. 여보, 나 이제 당신 이름으로 된 공방 하나 열까 해요. 혼잣말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들은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종로 한쪽 골목에 한옥 한 채가 있어요.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제가 직접 손봤습니다. 오야마 회장이 기술 자문을 보내줬고 저는 남편의 수첩을 보면서 하나하나 복원했어요. 간판을 걸었습니다. 만호 공방. 남편 이름이에요. 박만호. 이 공방은 남편의 이름으로 여는 거였습니다. 간판 밑에 작은 글씨를 하나 더 새겼어요. 결구법은 나무의 숨소리를 듣는 것이다. 박만호. 간판을 올리던 날 박 사장님이 왔어요. 정순 씨, 이거 완전 멋진데? 한옥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우리 남편이 지은 방식이에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오야마 건설과의 공동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한국 전통 한옥의 결구법을 현대 건축에 접목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자문을 하고 일본 기술진이 현대화를 맡았어요.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중졸 출신 전통 건축 자문, 한일 합작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 기사를 읽으면서 웃었어요. 중졸 출신이라는 수식어가 더 이상 창피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남겨준 기술이 하기보다 값진 거였으니까요. 공방 벽에 남편의 연장을 걸었어요. 대패, 끌 먹통. 유리 액자 안에 수첩도 넣어놨습니다. 커피 자국이 묻고 글씨가 번진 그 수첩이요. 서영이가 쓰레기통에 던졌던 바로 그 수첩. 지금은 이 공방의 보물이었습니다. 진우와 서영이가 2번 찾아왔어요. 처음은 3달 전이었습니다. 서영이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왔어요. 진우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저는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남편이 쓰던 대패로요. 대패질을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집이 있어. 2번째는 1달 전이었어요. 진우가 혼자 왔습니다. 엄마, 나 전무됐어. 그래, 잘 됐다. 엄마 덕분이야. 아니야. 내 아버지 덕분이야. 진우가 입을 다물었어요. 한참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아직은 아닌 거였습니다. 언젠가 진우가 진심으로 달라지면 그때 다시 생각하려고요. 오늘도 공방 마루에 앉아 있어요. 종로 골목 너머로 기와 지붕이 보입니다. 가을 햇살이 기와 위로 내려앉고 있어요. 바람에 나뭇잎이 흩날리고 멀리서 이 골목 식당의 된장찌개 냄새가 나요. 남편의 대패를 만지작거렸어요.
손잡이가 남편 손에 맞게 달아 있었습니다. 제 손이 거기에 딱 맞았어요. 여보, 당신이 남긴 것들이 나를 살렸어요.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나뭇잎이 마루 위로 떨어졌어요. 작년 봄에는 혼자였습니다. 올해는 달랐어요. 남편의 이름이 간판에 걸려 있고, 남편의 연장이 벽에 걸려 있고, 남편의 기술이 세상에 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어요. 정순네 백반집의 아줌마도 아니고, 박진우 이사의 어머니도 아니고, 주방 보조 김정순도 아니었습니다. 만화공방의 김정순. 그게 제 이름이었습니다.